길거리에 한 초저가 한우집에 긴 줄이 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가보면 그 가게는 이미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가게가 전국에 수천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도 무너진 것입니다. 손님이 많은데 왜?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저가 한우집 이야기를 통해 싸 보이는 가격 뒤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가게가 왜 망했나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나에 대한 이야기이자, 당신이 왜 계속 비싼 돈을 내고도 질 낮은 걸 먹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갑은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괜한 돈 쓰는 일은 줄어들게 하세요. 첫 번째 충격적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가 한우집에서 나오는 고기, 진짜 한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우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한우였습니다. 한우 등급 판정서도 있었고 한우 브랜드 인증서도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믿었죠. 이 가격에 진짜 한우를 먹을 수 있다니.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이 업계 내부 관계자가 저에게 폭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한우는 폐축 직전의 한우였습니다. 즉, 도축장으로 보내지기 바로 전 단계의 늙은 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한우 농가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않는 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보통 30개월에서 36개월령에 도축합니다. 이때가 육질이 가장 좋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한우는 48개월에서 60개월령이었습니다. 거의 늙은 소 수준이었어요. 이런 소들의 시장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정상 한우가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3만 원인 반면 폐축 직전 한우는 킬로그램당 3,000원에서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한우 농가에는 경제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소의 경우 새끼를 낳는 능력이 떨어지면 농가에서는 더 이상 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이 더 이상 찌지 않으면 사료값만 나가는 골칫덩이가 됩니다. 이런 소들은 보통 육가공업체나 햄버거 패티용으로 팔렸습니다.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의 헐값에 말이에요. 그런데 초저가 한우집들이 이런 소들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의 한우 농가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골칫덩이 소들을 괜찮은 값에 팔 수 있게 됐다. 폐축 직전 한우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한우가 폐축 직전의 늙은 소였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맛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50대 주부 박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맛이야 좀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질겨서 씹기가 힘들더라고요. 마블링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한우니까 참고 먹었는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0개월령 넘은 한우는 육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블링, 즉 기름기가 거의 사라지고 근육 섬유가 굵어져서 질겨집니다. 아무리 양념을 해도 맛있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한우라는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때문이었어요. 이들 업체는 이런 약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진짜 좋은 한우 맛을 모른다. 한우라는 이름만 달아주면 만족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늙은 소들의 위생 상태였어요. 동물의학 전문가 김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48개월 이상의 노령소는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간 질환, 신장 질환이 많아요. 이런 소들의 고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초저가 한우집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직원에게 말했더니 한우 특유의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속은 거였네요. 이게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폐축 직전에 늙고 질긴 소고기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충격적 진실입니다. 초저가 한우집의 진짜 수익 모델은 고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기 장사였습니다. 1인분 5,000원 한우 무제한, 이게 메인 상품이었죠. 하지만 실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우 원가가 킬로그램당 5,000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일반 성인이 한 번에 먹는 고기량이 대략 200g입니다. 그럼 고기 원가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기타 운영비를 더하면 손님 한 명당 원가가 최소 3,000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마진이 고작 2,0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마진으로는 절대 장사가 안 됩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핵심은 무제한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제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갖가지 제약을 걸었어요. 첫째, 주문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고기량이 1인당 100g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 주문은 20분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둘째,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9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나오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 걸렸습니다. 추가 주문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고기량은 많지 않았어요. 셋째, 품질 조작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질긴 부위의 고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먹을 만한 부위를 주다가 나중에는 힘줄이 많은 부위나 지방 덩어리를 주는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실제로 먹는 고기량은 평균 200g 정도였습니다. 무제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한우집에서 먹는 양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진짜 수익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음료와 주류, 그리고 추가 메뉴였어요. 초저가 한우집들의 실제 매출 구성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고기 매출 전체의 30%, 음료 매출 전체의 40%, 주류 매출 전체의 30%, 고기보다 음료와 술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왔던 거예요. 음료 가격은 어땠을까요? 콜라 한 캔에 3,000원, 맥주 한 병에 6,000원, 소주 한 병에 8,000원, 일반 마트 가격의 3배에서 4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강제 주문 시스템이 있었어요. 테이블당 최소 한 잔씩은 음료를 주문해야 했고 성인 고객은 술을 주문하도록 반강제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고기는 마진이 없으니까 음료와 술을 최대한 많이 팔아라. 손님이 주문을 안 하면 계속 권해라. 결국 손님들이 지불하는 실제 금액은 1인당 평균 2만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고기가 5,000원에 음료나 술값이 15,000원에서 2만원 추가로 나간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진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고기는 미끼 상품이었고 실제로는 바가지 음료와 술로 돈을 번 거였어요. 40대 회사원 최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5,000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4만원이 나왔어요. 4명이 가서 고기값이 2만원, 맥주와 소주값이 2만원. 결국 일반 한우집하고 비슷한 금액을 낸 셈이었죠. 더 악질적인 곳들은 아예 세트 메뉴를 강요했습니다. 한우 무제한에 음료 무제한 세트 1인당 15,000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무제한 2개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가지 가격이었던 거죠.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고기 장사가 아니라 술 장사였어요. 고기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였고 진짜 돈은 술에서 나왔습니다. 원가 1,000원짜리 소주를 8,000원에 팔고 원가 2,000원짜리 맥주를 6,000원에 파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한우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바가지 음료와 술값으로 일반 한우집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 장사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초저가 한우집의 실제 수익원은 고기도 술도 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우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초저가 한우집들은 체인점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각 지역에 가맹점들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진짜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였던 거예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상업지구의 주요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집이라는 업종은 그저 명분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A동에 있는 초저가 한우집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우집 본부는 이 건물주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3년 계약으로 월 2,500만 원에 임대해 주세요. 대신 초기 보증금을 10억 원 내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월세는 좀 줄어들지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진짜 계산은 달랐습니다. 3년 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3년 후 이 건물의 시세는 2배로 뛰었습니다. 임대료도 월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들은 계약 만료 전에 건물주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30억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당시 시세가 40억 원이었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였죠. 건물주가 거절하자 이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임대계약을 연장하되 월세를 6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대신 보증금을 20억으로 늘리겠습니다. 건물주는 좋다고 했어요.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도 더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보증금 20억 원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였어요. 부동산 전문가 박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우집 운영으로 나는 손실을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메우는 구조였습니다. 한우집 자체는 적자였지만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주요 초저가 한우집 체인의 부동산 자산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체인 전국 200개 매장, 부동산 자산 가치 1200억 원. B체인 전국 150개 매장, 부동산 자산 가치 800억 원. C체인 전국 100개 매장, 부동산 자산 가치 500억 원. 한우집 운영으로 나는 연간 매출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몇 배씩 더 컸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지불한 돈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손님들은 한우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부동산 투자에 돈을 대는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이랬습니다. 1단계 소비자들이 지불한 돈이 본부로 집결. 2단계 이 돈으로 새로운 지역의 부동산 매입이나 임대보증금 조달. 3단계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한우집 개점. 4단계 새로운 소비자들이 또 돈을 지불하면서 순환.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구조였어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말이죠. 한 가맹점주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우 장사를 제대로 배워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부에서 관심이 있는 건 매출보다는 매장 위치와 건물 정보였어요. 임대료, 보증금, 건물주 정보, 주변 개발 계획 이런 것들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또 다른 가맹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맹비로 3천만 원을 냈는데 그 돈으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새로운 매장 개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낸 가맹비가 다른 지역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였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우를 먹기 위해 돈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충격적 진실은 더욱 악질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빠져나갈 계획이었어요. 이를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쏟아부었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체험단까지. 월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40%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의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5%에서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를 썼어요. 이건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마케팅을 했을까요?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둘째,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에게 손님 한 명당 추가 음료 판매 시 1,000원씩 인센티브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매니저급에게는 월 매출 목표 달성 시 보너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도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외식업체의 인센티브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무리하게 추가 주문을 권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셋째, 가맹점주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였습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3%에서 5% 정도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출의 15%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각종 명목의 추가 수수료들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분담금, 시스템 이용료, 교육비, 컨설팅비 등등. 이런 걸 다 합치면 가맹점주가 본부에 내는 돈이 매출의 20%를 넘었어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40대 자영업자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월 본부에 내는 돈만 1,500만 원이었어요. 매출이 7천만 원이었는데 본부 수수료가 1,500만 원이면 남는 게 없어요. 고기 원가, 인건비, 임대료 빼고 나면 적자였습니다. 넷째,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이었습니다. 처음 가맹 계약할 때는 5년 계약, 중도 해지 불가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본부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공급 가격을 20% 인상합니다. 마케팅 분담금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부담을 지웠어요.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가맹 설명회에서 제공한 수익 모델이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월 매출 8천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가능. 이렇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월 매출 4천만 원에 순손실 500만 원이 나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성공 사례만 보여줬어요. 하루 300명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명도 안 왔어요. 본부에서 제공한 예상 손익계산서는 완전히 허구였습니다. 이 모든 수법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한 다음 적당한 시점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주요 초저가 한우집 체인들의 운영 기간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A체인 2022년 시작 2024년 종료 2년간 운영. B체인 2022년 시작 2024년 종료 2년간 운영.
C체인 2021년 시작 2023년 종료 2년간 운영. 대부분이 2년에서 3년 안에 사업을 정리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3년 안에 최대한 돈을 빼내고 나갈 계획이었어요. 부동산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가맹비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사업여건 악화를 이유로 정리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은 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단기간 현금 회수만이 목적인 먹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외식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재무 상태나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위반에도 처벌이 미미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워낙 많은 가맹업체들이 생겨나다 보니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초저가 한우집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됐는데 저희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서민을 위한 착한 가격,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도했어요. 정작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나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민 경제라는 키워드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응원하는 쪽으로 보도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이 파봤어야 했는데. 셋째, 소비자들의 맹목적 신뢰였습니다. 한우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어요. 설마 한우라고 하는데 가짜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또한 싸다는 것에 대한 유혹도 컸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었거든요. 50대 주부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우를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고맙다고 생각했죠. 의심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넷째, 전문가들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추산업 전문가들이나 외식업 컨설턴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가격 경쟁력에만 주목했고 일부는 시장 변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작 사업 모델의 구조적 문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어요. 축산 전문가 최 박사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우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전문가로서 더 일찍 경고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 사이트의 악성 리뷰들이 쏟아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겨서 못 먹겠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상한 고기 같아요.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추가 주문이 안 돼요. 음료값이 바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매장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매장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제야 이게 개별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정적 사건은 2023년 15월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초저가 한우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38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그중 7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사용된 고기의 유통기한 조작이 발견됐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라벨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냉장시설의 온도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냉장고 온도가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도마나 칼 같은 조리기구를 세척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초저가 한우집들이 일제히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국 3,500개 매장 중 60%인 2,100개 매장에서 위생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300개 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건강을 해치면 서까지 먹을 수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전에 하루 300명씩 찾던 매장에 하루 50명도 안 오게 됐어요.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때부터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본부에서 제공한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원재료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면서 가맹점 탓만 하냐?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책임은 안 지냐? 하지만 본부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가맹점의 자율관리 문제라며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어요. 심지어 일부 본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추가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별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 거예요.
가맹점주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본부의 요구에 따른 추가 부담금 지급 의무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결국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하나둘씩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불과 6개월 만에 1,800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려는 가맹점주들에게 본부에서 위약금을 요구한 거예요. 계약기간 미이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5년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나머지 2년치 예상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거였어요. 가맹점당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위약금이었습니다. 4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매장 운영으로 이미 2억 원 손해를 봤는데 거기다가 위약금까지 8천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본부가 유리했어요. 변호사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서 법적으로는 본부 쪽이 우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많은 가맹점주들이 위약금을 내고 매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운영 손실로 빚을 진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내야 했으니 2중 3중의 고통이었죠. 더 악질적인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일부 본부는 매장 정리 과정에서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비, 원상복구비, 브랜드 사용료 정산금 등등 온갖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한 가맹점주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장 정리할 때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철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업종 매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돈 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만들어준 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부들은 매장이 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돈을 빼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만 호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본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갈아탔어요. 주요 본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A본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 B본부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 C본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놀랍게도 대부분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비슷한 초저가 컨셉으로 말이죠. 1인분 2,000원 치킨 무제한, 1,000원 커피 무제한 리필. 똑같은 수법으로 새로운 희생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들이 초저가 한우집 사업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크게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A본부의 경우 한우집 사업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현금 800억 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상업지구, 건물 30개 동을 매입했어요. 현재 이 부동산들의 가치는 1,5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B본부는 확보한 현금 500억 원으로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연수익률이 15%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C본부는 아예 부동산 개발업체로 전환해서 상업시설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이들이 한 행위는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민사상 분쟁 수준으로 분류돼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나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가맹점주들이 동의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정도로는 과태료 몇천만 원이 전부예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세 발의 피 수준이죠. 이런 법적 허점을 노리고 이들이 이런 사업을 벌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최대한 많은 돈을 빼낼까를 계산해서 설계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나 조건이 제시되면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1인분 5,000원 한우 무제한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였어야 했어요.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이나 복잡한 조건들을 대충 넘어갔죠.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셋째,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분석해봐야 해요. 사업이라는 게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반드시 수익 구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넷째, 주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주변에서 그 조건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특히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더 강력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무 상태나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해요. 여섯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단순히 착한 가격 같은 피상적인 면만 보도할 게 아니라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나 잠재적 문제점까지 깊이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일곱째,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싸다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왜 싼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합리적인 의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초저가 한우집 사건은 단순히 한우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인간의 욕심이 만나서 빚어진 종합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소비자와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초저가 한우집 사기 사건 이후 정상적인 한우 농가들과 진짜 한우집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30년간 한우를 키워온 농가 김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키운 한우인데 이런 사기 업체들 때문에 한우 전체가 의심받게 됐어요. 손님들이 이것도 가짜 한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실제로 2024년 한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 자체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한우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서울의 한 한우집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정품 한우만 사용했는데 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여기도 가짜 아니냐? 가격이 저렴한데 진짜 맞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이런 불신은 한우 산업 전체를 위축시켰어요. 한국한우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우 농가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더 이상 한우 농사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며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농업을 포기했어요. 한우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1등급 한우 도메가가 킬로그램당 22,000원에서 1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20% 이상 하락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한우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한우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약 500만 원인데 판매가가 2만 원씩 떨어지니까 농가당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전라북도의 한우 농가 박 씨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한우를 길렀는데 사기 업체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한 마리당 300만 원 손해가 나니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입니다. 수백 년간 우리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온 소중한 유전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한우 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축산 전문가 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우 농가가 계속 줄어들면 한우 품종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유전 다양성이 감소하고 우수한 혈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 문화의 소실을 의미해요.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한우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우 이력제 강화, 품질 인증 시스템 개선, 소비자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형성된 불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여전히 60% 이상의 소비자가 한우집을 믿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특히 저렴한 가격의 한우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런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기 수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저가 횟감 무제한, 1인분 3,000원 갈비 무제한, 2,000원 스테이크 무제한, 이런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모두 초저가 한우집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착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품질 조작, 바가지, 음료, 부동산 투자, 단기 먹튀를 노리는 거죠. 소비자들이 학습 효과로 조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초저가 한우집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대학생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1인분 3,000원 갈비 무제한 업체에 갔는데 완전히 한우집이랑 똑같더라고요. 고기는 질기고 음료는 바가지고 시간 제한에 추가 주문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우집 사기 업체가 업종만 바꾼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해야 해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가 계산을 해보세요. 이 가격에 정말 이런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분 5,000원 한우 무제한이라고 하면 한우 원가만 계산해봐도 말이 안 돼요. 정상적인 한우는 킬로그램당 최소 2만 원인데 일반 성인이 한 번에 먹는 양이 200g 정도니까 고기 원가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최소 10,000원은 받아야 해요. 둘째, 업체의 역사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생긴 업체일수록 의심해야 해요. 특히 체인점의 경우 본부가 언제 설립됐는지, 다른 사업은 뭘 했는지 알아보세요. 셋째, 온라인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리뷰에 주목하세요. 긍정적인 리뷰는 조작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리뷰는 대부분 진짜예요. 넷째,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고기 품질, 직원 태도, 매장 위생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다섯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으세요. 가맹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요. 작은 글씨로 된 부분까지 전부 확인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여섯째, 주변의 조언을 들으세요. 특히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일곱째, 정부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발표하는 업체 정보나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여덟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가맹점이나 투자 같은 큰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도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사전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재무, 조사와 사업 모델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도 강화해야 해요. 현재처럼 과태료 몇천만 원으로는 억제 효과가 없어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세발의 피거든요. 사기성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몰수나 영업 금지 같은 실질적 처벌이 필요해요. 언론도 더 비판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가격 같은 표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험성까지 깊이 있게 다뤄야 해요. 특히 경제 전문 기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이나 업계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해요. 정기적인 업체 모니터링, 소비자 교육,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좋은 조건에는 함정이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1인분 5,000원 한우 무제한 같은 조건이 제시되면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 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이래야 해요. 이런 건전한 의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창피하다. 내가 바보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기면 그 사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요. 소비자 피해 신고는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나의 피해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초저가 한우집 사건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줬습니다. 비싸지만 값어치 있는 수업이었어요. 이제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도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노하우예요. 제가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실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비슷한 사기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가격만 보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90%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한번 가봤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함정의 시작이었죠. 정상적인 한우집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1등급 한우 1인분 200g 기준 25,000원 3만원. 2등급 한우 1인분 18,000원 23,000원. 3등급 한우 1인분 15,000원 2만원. 이게 전국 평균 시세예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저가 한우집은 1인분에 5,000원이었어요. 정상가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혹시 정말 착한 업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익이 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이익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장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온라인 정보만 믿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았다, 블로그 후기가 좋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초저가 한우집들은 마케팅에 매출의 40%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대부분 가짜 리뷰와 체험단 운영에 쓰였어요. 한 블로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무료로 식사 제공하니까 좋은 후기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10만 원씩 주면서 체험단을 모집했어요. 당연히 좋은 후기만 나올 수밖에 없죠. 인터넷 평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가짜 계정으로 별점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대량으로 가짜 리뷰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정보를 볼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해야 해요. 리뷰 작성자의 다른 리뷰들을 확인하세요. 한우집만 극찬하고 다른 곳은 리뷰가 없다면 의심스러워요. 리뷰 작성 패턴을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올라온 리뷰들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적인 리뷰에 더 주목하세요. 업체에서 삭제하려고 해도 일부는 남아있거든요. 사진이 있는 리뷰를 우선 확인하세요. 실제 고기나 매장 사진이 있으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충동적 결정이 문제의 시작이었죠. 특히 가맹점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해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성공한 가맹점주들의 공통점은 충분한 사전 조사였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업계를 조사하고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어요. 반면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결정했어요. 좋은 조건이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업체의 압박에 넘어간 거죠. 사기 업체들의 공통적인 수법이 시간 압박이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다른 지역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업체일수록 의심해봐야 해요. 네 번째 실수는 전문가 조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주변에서 그 조건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특히 외식업이나 축산업 종사자들이 경고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제 사촌이 한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가격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사촌이 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이유는 대부분 확증 편향 때문이에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거죠. 하지만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봐야 해요. 그들이 가장 현실을 잘 알거든요. 다섯 번째 실수는 계약서를 대충 읽은 것이었습니다. 가맹점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충 봤다고 답해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은 거의 안 봤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공급가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예상 손실액을 이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가맹점주들은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업체들이 이걸 근거로 돈을 요구한 거죠.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해요.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수십만 원 내고 검토받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섯 번째 실수는 감정에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사기 업체들은 심리적 조작을 잘해요. 서민을 위한 착한 사업, 함께 성공하는 동반자, 이런 감동적인 말들로 감정에 호소하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맹 설명회에서 본부 대표가 서민들이 저렴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게 하자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연기였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객관적 판단이 흐려져요.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들어도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봐야 해요. 일곱 번째 실수는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가맹점을 시작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과 비용을 분석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응해야 하고요.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본부를 믿고 맡겨뒀다고 해요. 자신의 사업인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거죠. 그 결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몇 개월 뒤에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자신의 사업은 자신이 직접 관리해야 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업체라도 모든 걸 맡겨두면 안 돼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세요. 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셋,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넷,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다섯,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여섯,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세요. 일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이 7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해요. 첫째, 규제의 중요성입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겨두면 이런 사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해요. 둘째,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해요. 학교에서부터 경제 교육,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언론의 역할입니다. 피상적인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탐사 보도가 더 많아져야 해요. 넷째,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입니다.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해요.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해요. 초저가 한우집 사건은 끝났지만 교훈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해져서 이런 사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